2026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 전체가 700조 원 안팎인데 정확히는 정부 예산의 6.5배이자 우리나라 1년 GDP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돈이 앞으로 반도체와 로봇, AI에 순차적으로 쏟아부어질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2번 모아야 나오는 액수가 한 번의 국가 프로젝트에 걸린 셈입니다.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국민 앞에 직접 공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대통령이 두 회장에게 허리를 숙이며 국가영궁, 국민영궁으로 불러들이고 싶다고 말한 장면은 이 발표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필 여러분 삶과 상관 있는 얘기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다니고 있는 회사, 자녀가 취업하려는 업종까지 이 계획 하나로 지도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로봇과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와 자녀 세대의 일자리 지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마치 큰 강의 물줄기를 통째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반도체일까요? 한국은 석유도 희귀 광물도 나지 않는 나라라 원자재를 사와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게 사실상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5분의 1 안팎을 책임지는 대체 불가능한 주력 산업입니다. 흔히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석유를 떠올리듯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셈이죠. 다만 석유는 캐내기만 하면 되지만 반도체는 해마다 수십조 원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는다는 게 다릅니다. 반도체 하나가 흔들리면 나라 살림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번 4,755조 원이 단순한 기업 투자가 아니라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로 불리는 겁니다. 딱 세 가지 이것만 확인하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정부는 하필 지금 이런 사상 초유의 규모를 반도체와 AI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을까요? 청와대 비서실장은 올해 들어 예상보다 훨씬 큰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며 업계 전체가 호황을 맞는 시기가 전개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1분기에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질러 버린 게 이번 슈퍼사이클의 핵심 배경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챗 GPT 같은 AI가 질문 하나에 답할 때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고 계산해야 하는데 이걸 감당하려면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기존 메모리가 좁은 도로 하나로 차를 나르는 거라면 HBM은 여러 차선을 한꺼번에 뚫어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가 앞다투어 AI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 HBM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앞질러 버렸고 2021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로 신차 대기가 1년 가까이 걸렸던 그 파동보다 이번이 훨씬 크고 오래 갈 거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은 발표 현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AI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고 최태원 회장도 용인과 청주 투자를 앞당겨도 계속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며 신규 단지 조성의 시급성을 언급했습니다. 곳간에 현금이 쌓인 지금이 아니면 이 정도 규모의 베팅은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앞서 나간 나라가 그 이익을 다음 세대 기술에 재투자하면서 격차를 더 벌리는 게 AI 인프라 경쟁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밀물 때 배를 띄워야지. 물이 빠진 뒤엔 아무리 힘써도 소용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국경 밖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총성 없는 경쟁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를 놓고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산업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보면 이해가 쉬운데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다른 하나는 다른 기업이 설계한 회로를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워 메모리에서는 세계 1위지만 정작 위탁 생산은 대만의 TSMC 같은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안에서 첨단 칩을 직접 만들도록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내걸었고, 대만은 이 위탁 생산 시장을 사실상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메모리에서 앞서 있어도 정작 AI 반도체를 실제로 찍어내는 이 공정에서는 대만 없이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규슈 지역에 새 공장을 짓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 역시 외부 의존을 줄이겠다며 자국산 장비와 소재 개발에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능력 자체가 국력의 척도가 된 셈이죠. 앞으로 1년에서 2년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자국 우선주의로 더 기울지, 그리고 중국이 자체 기술로 얼마나 따라붙을지, 이 두 가지 변수가 한국의 자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이 국제 경쟁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절호의 타이밍 속에서 한국이 던진 승부수인 셈입니다. 세계 판도가 이렇게 요동치는 동안 정작 국내에서는 두 가지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용인과 평택, 수도권 한 곳에 몰려 있었는데, 여기에 공장을 계속 늘리려니 전력과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전기와 초순수, 그러니까 불순물을 완전히 걸러낸 물을 써야 하는데, 이미 물동이가 가득 찬 항아리에 계속 물을 더 부으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인구와 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이걸 추가로 감당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정부가 내린 결론은 지방으로 내려가자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로 처음 나왔던 구상이 이번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몸집을 키워 다시 등장했고, 정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못 박았습니다. 그 실행 계획의 큰 틀이 3S+1F 전략인데, 이름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속도, 즉 이미 짓고 있는 수도권 생산 거점부터 최대한 빨리 완성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점, 즉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입해 완전히 새로운 팹사기를 지어 아예 제2의 심장부를 만든다는 것이며, 셋째는 선도 기술, 즉 차세대 메모리와 국방 반도체처럼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미래 기술에 15년간 30조 원 이상을 미리 투자해 선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총력 지원까지 더해 네 가지가 결합된 전략이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2027년부터 매년 약 2조 원씩 편성될 반도체 특별회계가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가동됩니다. 왜 하필 호남이었을까요? 정부는 이 지역에 이미 가동 중인 한비천전과 대규모 태양광 해상풍력 시설이 있어 전력 조건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6.3기가와트로 추산되는데, 한비천전 1호기는 이미 지난해 말 설계 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췄고, 2호기도 올해 9월 가동을 중단합니다. 3호기부터 6호기까지도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도 필요 전력 6.3기가와트의 현재 여유분은 3에서 5기가와트 수준이라고 밝혔을 뿐이고, 정치권에서는 한비천전 추가 증설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를 조기 달성하고, 기존 원전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을 전력이 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빠르게 투입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결국 호남의 전력 문제는 다 풀린 숙제가 아니라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진행형 변수인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방행 결정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도권에 뿌리 내린 기존 산업단지와 협력업체들이,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성장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협력업체들은 오랫동안 용인과 평택을 중심으로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관계를 짜왔는데, 생산축이 호남과 충청으로 옮겨가면 이 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호남 지역 입장에서는 낙후 이미지를 벗을 기회이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이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적 도박이라고 비판했고, 여권 일부 지자체장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발표 당시 일부 기업은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호남 지역 계획도 발표 직전까지 후공정 중심이었다가 전공정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계속 조정됐습니다. 여기서 후공정과 전공정을 구분해서 보면 전공정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단계이고 후공정은 그 결과물을 자르고 포장하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입니다. 즉 호남 계획이 후공정에서 전공정 포함으로 바뀌었다는 건 단순 조립 라인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진짜 핵심 기술이 들어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뜻입니다. 초기에 신중했던 기업들이 결국 대규모 투자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도로와 전력, 용수 같은 기반 시설 예산을 최대 100%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조건, 그러니까 기업이 원래라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부지 조성비를 정부가 대신 떠안겠다는 파격적 제안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지방 우선 지원 조항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아무 관련 없는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들이 받는 영향입니다. 갑작스러운 산업단지 조성으로 땅값이 요동치거나 수도권 협력업체 중 일부는 물량이 줄어드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 이 싸움의 승패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가 공개한 숫자만 보면 완벽한 그림입니다. 4,755조 원, 5년 내 생산 능력 2배, 완공 일정 최대 12년 단축까지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발표 뒤에는 다른 속사정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총 2,65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역별로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기존 거점인 평택 용인에 2,030조 원이 가장 크게 배정됐는데 이 금액만 해도 우리 정부의 3년치 예산과 맞먹는 규모이고 그 다음이 호남 425조 원, 이어 충청 140조 원, 영남 60조 원 순입니다. 결국 신규 지방 투자로 분류되는 625조 원 가운데서도 호남 몫이 압도적으로 큰 셈이고 이 신규 투자가 정말 온전히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예정돼 있던 계획을 이번 발표에 맞춰 재포장한 것인지는 따져볼 대목입니다. 원래 2045년부터 2047년 사이로 예정됐던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삼성전자가 7년, SK 하이닉스가 12년이나 앞당기겠다고 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디램 증산을 위해 용인에 약 600조 원, 낸드 증산을 위해 청주에 약 100조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는 평택 5-1, 5-2 팹을 원래 계획처럼 순서대로 짓지 않고 동시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기존 계획보다 3에서 4년을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일정을 당기는 게 기술적으로 인력 수급 면에서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정에 대해 감독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왜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는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우리가 예전에 한 번 본 적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정부가 구미에 전자산업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국가가 전기와 도로부터 깔아주며 기업들을 끌어들였고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그 결과가 지금의 전자산업 수출 강국의 밑그림이 됐습니다. 몇 년 뒤 포항에 종합제철소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때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당시엔 국내의 제철 기술도 자본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결정권자가 밀어붙인 확신이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정부가 기반 시설을 국비로 깔아주고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한다는 구조에서 그 옛날 구미와 포항의 설계도와 닮아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미국 애리조나 사례도 있는데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쏟아부었지만 미국 내에서 숙련된 반도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공사와 가동 시점이 처음 계획보다 수년씩 늦어졌던 사례입니다. 이번 한국의 메가 프로젝트가 그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한 패턴이 다시 반복될 조짐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애리조나 사례처럼 일정이 늦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계획을 재조정하는 개입이 필요하지만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로 포장되면 중간에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년과 12년이나 완공을 앞당기겠다고 한 약속은 그만큼 인력과 장비, 자재를 짧은 기간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고급 인력 확보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차례 나왔고, 경기도는 이 흐름을 의식해 도지사 직속으로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팹리스, 즉 공장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 200개 육성과 기숙사, 임대주택 공급 같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호남과 충청, 수도권 세 곳에서 동시에 인력을 빨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느 한쪽에서 생긴 병목이 다른 지역 공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4,755조 원이라는 금액은 정부 재정과 기업 투자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돈이라 글로벌 경기가 흔들리면 투자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속도를 늦출 수도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는 딜레마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국가적 승부수, 그 청구서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 앞으로 날아옵니다. 수도권에서 오래 일해온 협력업체 직원들은 회사가 지방으로 옮기면 함께 이주해야 할지, 새 직장을 찾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자녀 학교와 배우자 직장까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 결정이 쉬울 리 없습니다. 호남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산업단지가 반갑지만 갑작스러운 개발로 땅값과 전세금이 요동치면 정작 오래 살아온 원주민들은 그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인근의 주택과 정주지까지 30분, 물류거점까지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는 이른바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내놨는데 이 계획이 실제로 원주민들의 박탈감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중소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대기업 공장을 따라 지방으로 옮기자니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수도권의 남자니 물량이 줄어드는 딜레마에 놓입니다. 지역별 격차도 만만치 않아서 수혜가 광주와 전남, 충청 일부에 집중되는 동안 다른 지방 도시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 몫으로 돌아갈지 수도권 인재들이 파견 형태로 채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평생 일군 자산과 노후 계획이 이 거대한 지도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지 걱정하는 중장년 세대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청사진은 웅장하지만 그 그림 안에서 각자의 삶이 어떻게 배치될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재편 속에서 이미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는 쪽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국내에 총 2,65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는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등에 업고 완공 일정까지 7년 앞당기는 전략을 택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완공을 12년이나 단축하겠다며 속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정부 지원이 확실할 때 주저없이 베팅하고 기술 격차를 자본과 속도로 더 벌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7월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후속 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 SK텔레콤과 함께 현대차와 한화가 이름을 올리며 약 27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추가로 내놨는데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즉 로봇처럼 물리적인 형태로 움직이며 AI가 탑재된 기기 분야에 각각 146조 원과 13조 원,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에 111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3강에 오르겠다는 목표로 만든 것이 3M 전략인데 여기서 3M은 로봇을 만드는 제조 기반, 로봇을 움직이는 두뇌 역할의 모델, 그리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응용을 뜻합니다. 반도체 재료와 부품, 장비를 만드는 소부장 기업들도 조용한 수혜자 후보로 꼽히는데 완제품 팹이 늘어날수록 여기 들어가는 소재와 장비 수요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지스트가 반도체 특화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이 새로운 인재 공급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과 자본,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미리 쌓아둔 쪽이 이번 판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이고, 삼성과 SK가 택한 행동은 과거 반도체 불모지였던 이 나라를 메모리 강국으로 키워낸 그 저력과 다시 겹쳐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무게는 여기서 나옵니다. AI는 이제 채팅창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국방과 제조, 의료 같은 산업 전반의 기반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서 공장도 병원도 통신도 돌아가지 않았듯 앞으로는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정확히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국가가 4,755조 원을 걸고 반도체와 로봇, AI 인프라의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누군가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별로 나눠보면 최악의 경우 인력과 자재 수급 병목으로 완공 일정이 다시 밀리고, 지방 부동산과 수도권 협력업체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기본 시나리오는 계획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큰 틀에서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서서히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모습이며, 최선의 시나리오는 발표된 일정대로 착착 진행돼 한국이 메모리를 넘어 첨단 위탁 생산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갖게 되는 그림입니다. 흥미로운 건 발표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했고, 긍정평가 이후 1위로 경제 민생이 꼽혔다는 점인데, 여론과 실제 집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6월 30일 광주를 시작으로 7월 2일 아산, 7월 3일 진주에서 이어진 지역별 후속 보고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얼마나 다듬어지는지, 대통령 직속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산업통상부 안에 꾸려질 반도체 혁신 지원단이 현장의 애로를 얼마나 빨리 풀어주는지가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혹은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는 산업이 이번 재편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추천하기보다 이 거대한 지도 변화가 여러분의 자산과 일자리, 자녀 세대의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 가늠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